하루아침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들이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100%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계층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할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죠.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고용한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일조할 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고 물려받은 건물의 월세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그 월세만큼의 월급을 받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 버거우신가요? 그럴 때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죠.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그럼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이렇게 세상이 모두를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으며 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게임도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지금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숨겨진 룰을 알면 혹시나도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제40대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를 가장 쉽게 풀어냈다고 극찬을 받으며 5시간짜리 방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경제 교과서로 거론되며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분 만에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묘사한 지도 250년이 지났고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듯 자본주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이륜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진실을 아는 자들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비밀.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빚을 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면서 할부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돈들은 많지만 여기서 정말 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3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만 있어도 나머지 2억을 대출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하지만 결국 지금은 그 물건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은행은 그 많은 돈을 정말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걸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우선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금을 화폐 대신에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금세 공업자들이 금을 금화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화나 금은 무겁다 보니 이것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화를 진짜 들고 다니는 대신 금 세공업자에게 보관료를 주고 금을 맡긴 후 얼마만큼의 금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보관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똑똑한 금 세공업자가 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 금은 다 나한테 있고 나한테 얼마만큼의 금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고 한 번에 모든 사람이 금을 찾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금 세공업자들은 금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금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보관증만 써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금 세공업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금을 빌려주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서 고객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온 것인데요. 당연히 모든 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금 세공업자들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국 왕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 세공업자들을 지원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금융업의 시작이 된 거죠. 듣다 보니 지금의 은행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돈을 실제로 본 적이 잘 없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현금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돈은 통장에 찍힌 숫자에서 숫자로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숫자로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금을 보관하고 받은 보관증서와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은행은 사람들이 맡긴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며 돈으로 돈을 법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 빚으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예금 창조와 지급 준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과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에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져 있고 A씨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의 금고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B씨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옵니다. 은행은 A씨의 100만 원을 가지고 있죠. 원래라면 A씨의 돈이고 A씨가 사용해야 하니 아무에게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노, 은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법적으로 지급 준비율에 따른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급 준비율은 7%인데요. 이 말을 다시 하면 100만 원 중에서 7만 원만 보유하고 나머지 93만 원은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은행은 A씨의 돈에서 7만 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3만 원을 B씨에게 빌려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돈은 A씨가 냈는데 이익은 은행이 취하네요. 거기다 실제 돈으로 존재하는 건 100만 원인데 현재 시장에는 193만 원이 유통되었죠. 이게 바로 예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끝도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데요. B씨가 사과은행에서 빌린 93만 원을 다시 포도은행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포도은행은 다시 7%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현금이 6억 60만 원까지 불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시스템이라니, 없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니. 물론 이 시스템이 파괴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고요. 바로 뱅크런.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금 세공업자들에게 금을 맡긴 고객들이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자 금고에 금이 남아있지 않았던 금 세공업자들은 위기에 몰렸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당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동시에 자신의 돈을 찾겠다고 한다면 돌려줄 돈이 없으니 자연스레 파산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이런 금융 시스템에 적응했기에 지금도 경제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빚을 이용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100만 원만 있을 때 거래되는 물품들과 1억이 있을 때 거래되는 물품들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늘어난 돈을 가지기 위해, 쓰기 위해, 이자를 갚기 위해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통화량이 많으면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풀리면 모든 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데 왜 조폐공사에서는 일정한 금액만을 만들어낼까요? 그 이유는 적당한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떻게 시장에 풀리는지 알았으니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는 말이므로 은행에서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물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금 창조가 계속 일어나면서 어느덧 시장에 풀어진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돈이 많으니 희소성이 떨어지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물건의 가격은 높아지게 되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전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원하고 기업은 이렇게 상승된 인건비를 물건값에 더해서 물가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점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다시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자가 늘어나기에 선뜻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미 물가는 높아져 있으니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기업은 더 이상 대출을 통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레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물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이자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큰 돈을 빌려야 하는 부동산 구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 부담스러우니 집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니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입한 사람들도 대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처분하기 위해서 싼 값에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폭락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의 인상을 결정하고 화폐 발생
소장량을 조절하여서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조금은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의 경제가 대부분 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요. 이 과정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소비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게 쉽다는 사실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천만 원으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당장 오늘 시켜 먹고 싶은 치킨을 참는 건 그거보다 쉽지 않을까요? 다들 주머니에 없는 실존하지 않는 돈을 바라보면 벌고 싶어 할 뿐 막상 자신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월급에서 적정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남기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이 소비하는 경우를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물건이 현재 나에게 없어서, 물건이 망가져서, 다른 물건이 더욱 좋아 보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갖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소비의 이유가 그냥 갖고 싶어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잘못된 소비는 아니에요. 그 소비로 인해서 성취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달 동안 나의 소비 패턴을 적어보고 각각 어떤 유형에 의해서 구매했는가를 기록해본다면 스스로가 어떤 소비를 자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져서 조금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떨 때 불필요한 소비가 자주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이 불안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울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자존감이 낮을 때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한정판, 마감 임박 세일과 같은 문구를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에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남들의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는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인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점차 경쟁이 붙는다는 것이죠.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아이템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SNS에 올리게 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해당 물건을 구입하며 유행 아이템이라는 명목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명품백, 오마카세, 해외여행 등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경험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은 소비로 채울 수 없음에도 남들과 똑같은 소비를 통해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하고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도파민으로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은 이러한 법칙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매번 기간 한정 세일을 하고 홈쇼핑에서는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충동 심리를 자극합니다.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한정품을 만들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고 당신만이 가질 수 있다는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소비는 감정에 휩쓸려 이루어지고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소비에 대한 만족감은 길지 못하다는 것,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경험을 돈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돈에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고민해보시고 그 경험을 소비해보세요.